안녕하십니까. 에어인베스트먼트 하창구입니다. 오늘 화요일자 찐시황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일부러 3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해봤습니다. 아마 또 이번 주 접어들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이 약간 많이 고꾸라졌던 게 추석 쉬고 나서부터죠. 추석 쉬고 나서 화요일 날 잠깐 올랐다가 그리고 이제 지금 벌써 2주 정도가 지났는데 2주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은 거예요? 네, 지수는 거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 2200포인트도 이탈하는 상황도 있었었는데 막판에 또 극적으로 좀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극적인 반등이 사실 이제 계속주로 주식을 갖고 하거나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전혀 아무런 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바닥에서는 또 일정 부분 장 막판에 이렇게 약간 쇼크버성으로 들어 올리는 이 힘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매매 영역이 좀 가능한 거고, 시장이 어쨌든 우리나라는 우리 2,500개 정도의 종목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뭐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200개 종목, 또 그다음에 150에 들어가는 350개 종목, 시가총액 순으로 있습니다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항상 전 종목이 다 상승할 수는 없죠. 우리가 보통 2,000개 종목 중에서 1,000개 정도,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과 상승하는 종목의 비율이 1대1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좋은 종목도 시세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지수보다, 또 아닌 경우는 못 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은 본격적인 트레이딩 영역 매매 기술편 이렇게 거창하게 적어봤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이 어쨌든 변동성이 엄청 커졌단 말이에요. 시장의 변동성이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수급도 안 좋고, 뭐 대형주도 그냥 빠지고, 또는 어떤 호재성 재료에도 별로 반응이 없다. 왜 조금 올랐다고 그냥 얻어맞고, 아니면은 악재성 재료, 아니면 악재까지는 아닌데 그냥 뭐 어떤 카드라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슈에 와르르 이렇게 무너진 이야기인데, 아마 오늘 보면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어제 장 마치고 이 반도체 설계 부분, 팹리스 부분의 물적 분할을 뭐 아예 그냥 없던 걸로 하겠다, 그런 이슈였는데 사실 반등폭 자체는 형편은 없었죠. 또 하나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현재 하나 컨소시엄에서 인수하는 그림으로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고, 앞으로 3, 4주 기간 동안에 구체적인 플랜이 진행되겠습니다. 어제 잠깐 올랐다가 오늘 또 어처구니 없이 많이 빠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또 급락장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트레이딩 영역이란 건 이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이렇게 장이 많이 빠졌을 때 우리가 겪어봤던 대로 2월달하고 7월달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어떻게 기억하냐고, 저랑 같이 하신다면 항상 그때의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고, 만약에 또 주식을 시작하는 분이 9월달부터라면 지금부터 함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떠드시죠? 괜찮아요. 아마 지금 이 시간대면 여러분들이 서로 안부 묻고 인사하실 때라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새 같은 때는 좀 떠드세요. 지방방송 오늘은 허용합니다. 물론 중간에 제가 체크를 하겠지만요. 자, 오늘 수급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같이 화면을 보면서 보도록 하고요. 몇 가지 제가 준비한 것만 몇 개 좀 보고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업들 띄워놓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분 나쁜 테이블이죠. 네, 트렌드 포스인데, 뭐가 기분 나쁩니까? 뭐 딱 보면 보이죠? 뭐 뭔진 모르겠는데 낸드 프레시, 그 반도체 메모리 이야기죠. 예. 여기 보니까 별로 F라는 단어가 들으면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fluctu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뭐 쉽게 말해서 봐서 뭐 하겠습니까? 밑에 다운이 있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SSD 메모리라든지 클라이언트 SSD라든지 낸드 웨이프라든지 전부 다 이번 3분기 7, 8, 9 3분기도 실제로 전분기 대비해서 다운사이즈니까 가격이 내렸지만은 오히려 이제 앞으로 4분기까지도 반도체 전망이 어둡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실제적으로 디램보다 낸드가 조금 더 비싸죠. 예, 가격이 왜? 뭐 낸드는 측정이잖아요.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도 클 거고 파워도 좋을 건데 4분기에도 하락한다는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면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이거는 왜 그랬냐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주분한테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사실 삼성전자 그렇잖아요. 15조 나와도 반도체 경기 나쁘다 그러니까 빠져버렸는데, 지금 같은 때는 이제 제가 왜 이거를 따로 준비했냐면, 시장이 떼끼게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급락을 하게 되면 포인트가 뭐냐 하면, 급락하기 전에 그나마 강했던 친구들이 빨리 튀어오릅니다. 아니면 약간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친구들이 먼저 올라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질질질질 흘러내려왔었고,
이건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코스닥에 있는 수많은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소공정 관련주죠. 전공, 후공정 관련주죠. 물론 시장 일각에서는 최근 이제 삼성이 영국의 팹리스 회사 ARM을 인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슈 때문에 몇몇 작은 종목들이 좀 움직인 게 있긴 있어요. 변동성.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온칩스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EUV라고 하죠. 극자외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뭐 ADD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업들 주가 움직이긴 했는데 사실 그건 아주 테마성으로 움직인 거고 어떻게 보게 되면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트렌드포스라는 건 대표적으로 반도체만 캐는 리서치 센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뭐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근데 이런 데이터는 고스란히 외국인들 투자가들의 IB 쪽으로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어렵구나. 그러면 장이 급락한 상태에서는 아마 반도체주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가 자동차나 기타 아니면 또 다른 섹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조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이제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OECD죠. 세계 경제 협력 개발입니까? OECD. 갑자기 영어 설명이 야구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매년 이제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국가별로 놓고 보면 사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6월 전망은 한 3% 정도였는데 지금 보면 전 세계 쪽은 바꾼 게 없어요. 그렇죠? 3%. 그러니까 올해 연간 기준으로 내년도 전망을 이렇게 형편없이 낮췄습니다. 지난 6월달 전망 2.8%에서 2.2% 정도로 0.6% 정도. 이 삼각형은 감소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이 조금 작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또박또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경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금리도 역전돼 있고, 그렇죠. 우리 한국의 기준 국채 금리도 3년물하고 국고채 금리가 10년물하고 역전돼 있습니다. 역전. 그러니까 단기물보다 장기물의 금리가 더 낮아요. 그럼 항상 금리가 역전됐을 때는 과거 경기 침체가 왔었기 때문에 뭐 이런 데이터만 놓고 보면 사실 이제 내년도 정시도 어떻게 될지 상당히 깜깜한 뭐 안개소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시정주를 계속 품어왔던 거니까 이걸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고 나머지 조금 보게 되면 확실히 유럽 쪽이 안 좋아요. 유럽 쪽은 변화폭이 어마무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6에서 0.3. 그러니까 지금부터 맨 우측 화면을 좀 보시는데 유로존 쪽이 무려 1.3, 글로벌이 0.6 정도를 낮게 보는데도 유로존 쪽은 1.3 정도를 낮게 보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뭐 굳이 설명해서 뭐 하겠어요. 에너지 대란이죠. 에너지 대란이 촉발된 경기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독일의 중앙은행이 분데스방크입니까? 독일의 경기 침체까지 유럽에서 제일 잘 산다는 나라 독일의 벤츠. 그렇죠. 그 벤츠입니다. 2.4%까지 조정을 했으니까 정말 이번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좀 있었던 영국의 그 재정 부양책에 대한 이슈에 반응한 유로 파운드와의 급락했던 그 변동성은 충분히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2.4%면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조금 좀 그리고 제가 조금 주목됐던 부분은 물론 이게 중동 국가 맨 밑에 보면 사우디가 있는데요. 물론 절대치는 되게 높습니다. 거의 탑이에요. 6%니까. 근데 사우디도 어느 정도 3% 정도. 근데 이 3%는 이제 독일의 1.6과는 비교가 안 되죠. 왜냐면 절대치 자체는 6% 성장이니까. 하지만 이런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물론 저희 상상력과 여러 가지를 좀 폭합해 볼 때 최근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거의 6월 달이랑 똑같아요. 6월 달에 골드만삭스에서 150달러 간다고 립 날릴 때 고점 딱 찍고 120에서 확 꼬꾸라지죠. 지금은 다시 또 국제 유가가 최근에 뭐 정설도 좀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앵꼬가 났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바닥이 났다. 그런 표현이었는데 사실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 자체가 밀리는 것도 결정적으로는 이 수요 둔화오래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SOE라고 GS하고 SK이노베이션 땅굴파고 계속 내려가죠. 왜? 복합 정제 마진이 지금 거의 0달러 수준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유 사가지고 여수 산단이라든지 이제 정제 시설에서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그쵸? 나쁘다 뽑아내고 하죠. 그럼 0달러면 원유 사와가지고
그거 이때 공장 돌려가지고 다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다 빼봤자 역마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뭐라고 할까? 그 경기에 되게 민감합니다. 민감해서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한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예요. 같이 많이 빠진 게. 근데 그럼에도 한국도 내년도 전망치는 2% 정도로 조금 낮춰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솔직히 말해가 바로 위에 있는 옆 나라 일본보다 훨씬 나아요. 어디 일본이 1.4% 정도니까. 어쨌든 요거는 한번 좀 확인한 내용이었는데 OECD 아니다 하더라도 IMF라든지 주요 유수의 기관들도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조금 어둡지 않냐. 일단은 나쁘게 깔고 가는 게 꼭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이 30% 빠져 있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짚어봤는데 오늘 요걸 좀 제가 길게 본 이유 중에 하나는 독일 진짜구나. 예, 독일이구나. 1% 마이너스까지 전망을 하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심각하게 보는구나.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나머지 이건 뭐냐 하면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지니어가 갑자기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증시가 폭락하면 사실 단순히 마스크 우리나라 벗었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항공주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움직였죠. 뭐가 움직였냐면 이제 정편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비행기 많이 뜨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많이 떼야 돼. 정편. 그래서 이게 중국이 사실 9월달, 10월달부터 또 중국이 국경절 연휴 들어갑니다. 10월 조금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막 오는 건 아닌데 포인트는 뭐냐면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중국보다도 일본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8월달에 한시적으로 한 달 정도 무비자 그러니까 여행을 허용을 했었는데 단체 관광을 지금 이제 일본도 경기가 워낙 좀 전에 봤잖아요. 얘네들 지금 마이너스 전망은 1.4%니까. 그렇다고 일본은 뭐 우리처럼 우리는 아닙니다만 돈을 풀 수도 없는 나라고 엔화도 지금 확 머리 드밀고 있습니다만 잡지도 못하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오죽하면 일본도 이제 아예 대놓고 그냥 무비자 여행하고 비자 없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입국자 수도 제한하는 이런 해제 조치를 한다고 했는 그런 재료.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LCC 쪽에서의 제주항공이나 또 에어부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이건 아시아나 자료입니다. 내부 자료입니다. 글자 작습니다만 인천 나리타, 인천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이런 거 10월 달부터 정편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정편 비행기 뜨는 횟수를 말하죠. 인천 나리타가 10번에서 12번 등등등인데 아마 일본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또 원엔 환율이 지금 1,000원이 안 되죠. 보자. 143엔에 144니까 얼추 1,000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엔화도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관련주 중에서 오늘 또 시장에서 항공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항공주는 어쨌든 간에 유가가 하락한 부분은 원가적인 측면이 좋은데 환율적인 부분은 좀 안 좋습니다. 그렇죠. 환율이 너무 높으면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요. 200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련주들은 너무 장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 이슈가 이렇게 나오고 할 때 그리고 지금 시장이 지금 훅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금방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대한항공이라든지 지니어 이런 종목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빠졌을 때 좀 사고 조금 올라오면 좀 팔아줘야 되는 그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오늘의 사연은 지금 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런 종목 어떻게 봐야 되나가 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수익률이 갑자기 3, 4% 손실이었던 게 아니 12% 손실이었던 게 갑자기 20% 갔겠는데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큰 관점에서 좀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은 좀 봐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장을 좀 띄워놓고 하나 보도록 하죠. 이게 오늘장 일중 흐름인데요. 저는 이제 이 화면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는 이제 파란 색깔을 코스닥 일중 흐름으로 표시를 했고 노란 선은 이제 코스피 지수의 일중 흐름인데 2시 반 이후에 엄청나게 슉 들어왔죠. 뭔 재료가 있었을까 봤는데 글쎄요. 재료야 찾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그냥 몇 가지 오늘 나왔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 오늘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 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데 사실 정부 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만 증시가 오늘 잠깐 이게 오늘 게 맞나요? 예, 맞네요. 대만은 오늘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공매도 금지를
우리가 기다리는 건데 공매도 금지 검토 가능성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사실 대만 올랐다고 우리 오르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게 봤을 때는 그래도 오늘 장 막판에 상당히 공격적인 뭐 사실 이게 내용이 왜 올랐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여러분이 생각한 뭐 통화 수합을 했나? 아니면은 뭐 파월 의장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방송할 쯤에는 파월 의장이 인터뷰 하고 있을 건데 다른 일정이 하나 있거든요, 오늘. 뭐 좋게 이야기했나? 금리 뭐 안 올렸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 후반에 굉장히 강력한 쇼커브가 들어왔는데 근데 이게 별게 아닐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관점에서는 사실 지금 보면 어디가 바닥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심리적으로 2200 깼네, 맞냈는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월봉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항상 제가 드린 이야기가 치수가 10%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20%를 약세장이라고 그러는데 치수가 10% 월간 월중으로 빠져버리면 이거는 그냥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와르르 무너진 거고 이제 이달 같은 경우는 그냥 월봉 원봉이죠. 월봉 원봉이고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이 양봉이 갈라 그러면 양봉은 가능해요. 여기서 뭐 한 30포인트 오르면 되니까. 근데 주봉 5주선이 대략 2350에 있으니까 제가 아까 오늘 트레이딩 영역에서 저도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리는데 2380선이었거든요. 2380선까지는 바로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거꾸로 놓고 보면 오늘 제가 아까 포인트로 잡았던 트레이딩 영역 매매 기술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2380선, 쉽게 말해서 8월 중하순부터 9월 초순에 강했던 섹터, 이 친구들이 오히려 반발력이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3일 동안에 어처구니 없는 100포인트 하락세에서 오히려 올라오는 100포인트 정도는 금방 회복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왜? 우리가 불과 자주 봐왔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150포인트 이상 빠지게 되면 이 정도는 금방 회복이 가능합니다. 거래량 없이도 말이죠. 외국인 주식 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든 말든 어차피 삼성전자 팔지 않겠어요? 2,500억 팔았는데. 그렇죠?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팔았겠죠. 뭐. 금융주 팔았을 거고. 네. 근데 그거 아니라도 쇼커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대표님은 지수가 어디에서 가면 사고 싶습니까? 저는 그거 없습니다. 그게 없다고, 예.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거 신기한 겁니다. 나는 뭐 1900을 간다, 1800,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월봉, 원봉이 제일 중요한 트렌드는 하락세입니다. 큰 그림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수는 2020년도 말에 이제 코로나 때 11월 달 장인데 요 세 달 때문에 9만 전자 생긴 거 아닙니까? 25만. 예, 요 세 달 때문에 9만 전자가 생겼고 요 세 달 때문에 뭐 LG전자도 그렇게 많이 갔었고 기아도 많이 갔었는데 요거는 지금 다 내려왔어요. 예, 요게 이제 2300이고 2300이었죠. 2300이고 지금 2300도 깼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저게 700이었거든요. 700. 그러니까 그 밑에 있으니까 그걸 염려하지는 않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면 저는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냥 시장을 매매하는 사람인 것도 있어요. 6월달 그냥 멀리 볼 필요도 없다 봅니다. 6월달에도 어처구니 없이 코스피구나. 그냥 코스피 볼게요. 불과 우리가 무슨 그것도 아니고 불과 3개월 전에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지금처럼. 막 갑자기 2700포인트 있던 포인트가 한 달 만에 거의 2300까지 무려 4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때마다 다시 내려가네 만에.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지수가 단기적으로 5일선을 가고 그러면 보통 이 정도 가면 요 멈췄던 자리까지는 올라가요. 여기가 한 2400 정도 되는데 얘는 패턴을 공부하는 건데 그까지는 거의 올라갑니다. 단방에. 근데 거기서 바로 갑니까? 대부분 못 가죠. 이게 이제 1차 반등인 건데 그러고 나면 통상적으로 주식이 항상 각을 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눌림이 나옵니다. 눌림이 나왔을 경우에 첫 번째 자리가 이탈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순환이 빨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 쇼커버에서는 대부분 급락 전에 가장 강했던 애들이 먼저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리튬, 수산의 리튬 관련주가 될 수가 있고 로봇 관련주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2차 조정 가게 되면 2차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되게 되면 요때부터겠죠. 요때부터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순환이 돕니다, 이제. 예,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지금이 오늘이 당장 이런 패턴 이어갈지는 다음의 문제인데 그리고 한 2주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악재에 대한 맷집이 생기거든요. 내성.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10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쵸? 없어요. 갑자기 표현이 이상하네. 없어요. 11월 초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9월달 물가지표가 10월 중순 정도에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긴 있는데, 일정 부분 그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저는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그 어디를 봐도 뭐 환율이 언제 꺾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제가, 같이 한번 볼까요? 추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유로존도 2월 USD니까 유로화인데, 유로존도 계속 지금 보게 되면 계속 내려가요. 원페리틴 깨져 있는 거고, 그쵸?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사실 내가 파운드를 왜 봐야 되는 거야? 갑자기 좀 그런데. 보통 유로화만 보면 되거든요. 자, 파운드화도 가격도 지금 뭐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워낙 조금 이렇게 급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급하게 반응한 다른 리바운드 정도 그것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 관점이고, 달러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뭐 저거 다 보기 어려우면 여러분들은 다 타치하고, 가끔 이제 DXY라는 이 달러 인덱스를 뭐 포털 사이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가능하고 한데, 어쨌든 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113이라는 숫자인데, 이제 이런 숫자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그냥 좀 멈춰주면 되는 거예요. 얘가 멈추면 지가 혼자 멈추고 싶어서 멈추느냐? 그건 아니겠죠. 아까 봤던 대로 유럽 쪽 이슈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어차피 신고가기 때문에 이게 뭐 115를 갈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아무리 통하라도 만약에 114에서 한 3% 정도면은 대략 3 정도가 빠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12 초반만 내려와도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나아요. 112가 좀 그렇다면 113 정도만 내려와도 오히려 이거는 약간의 완충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 관점으로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일정 부분 시장이 물론 이제 오늘 밤에 또 미국 증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바로 미국 증시를 좀 바라보면 미국이 제가 지난주에 조금 본 거는 이 나스닥 차트인데 나스닥도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화요일마다 함께 하잖아요. 여기 11,500선 깼어요. 다우가 30,000선 깬 건 상관없어요. 언제적 다우는 어차피 30개 종목입니다. 그죠? 깼어요. 그냥 이제 앞으로는 그럼 도대체 뭘 보는 겁니까? 큰 거 한 몇 개만 보면 돼요. 대표적으로 애플의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애플도 이슈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에서도 이슈가 있었는데 애플의 주가가 그래도 세계 시가총 1위고 다우 종목이기도 하고 나스닥 대표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애플의 주가가 지금 약간 150달러 정도에서 사실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 한국 증시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LG노텍의 주가가 아침에 어처구니 없이 얻어맞았습니다. 내가 아침에 머리가 띵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긴 아닌데 애플이 4개 기종이 만들죠. 아이폰, 네, 그 다음에 프로맥스.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야, 이거 프로맥스가 너무 잘 나가지고 오히려 공장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ASP가 올라간다. 평균 판매 단계. 근데 오늘은 또 그래야 돼. 중국 판매, 원래 200만 대 사전 주목이 있었거든. 사재기 물량도 있었는데 사재기 물량 그건 쏘기는 쏙 빼놓고 초반 3일의 판매량이 전작 대비해서 11% 감소했다 그러니까 물론 애플이라고 지금 같은 경기에 잘 나가겠습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애플 관련주라고 이야기하는 이노텍이라든지 대표적 관련주 정도가 아니죠. 이노텍은 전체 매출의 70%가 아이폰입니다. 자, 아니면 이제 아이폰 잘 팔릴 거라고 많이 올랐던 BH 같은 종목들이 아침에 어처구니 없이 얻어맞다가 그래도 5장에 쉽게 돌려놨어요. 물론 이 종목은 시장 올라갈 때 바로 팍 치고 가지 못할 겁니다. 근데 대신 또 미국 증시에서도 애플의 주가가 애플이 그렇다고 갑자기 175달러까지 가겠습니까? 얘네들의 역할은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 5개가 있죠. 빵! F의 페이스북, A의 애플, A의 아마존, N의 넷플릭스, G의 구글. 아니면 이제 페이스북 날리고 이제 메타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메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이제 MSFD가 이런 애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기업들은 미국 수학 개미들은 잘 안 하시죠. 재미없으니까. 근데 이런 주식들은 어느 정도 조금씩 변동성이 완화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뭔 차이냐면 이때는 변동성이 엄청 커요. 훅. 이때 조금 훅 하다 하면 툭 하고 그다음에 훅 하다가 어디 갔냐? 훅 하다가 훅 약간 이렇게 훅 이렇게 하는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이런 종목들이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클라우딩 쪽이니까 조금 빼고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난리가 나도 안정적으로 돈 버는 애들이 누구냐면 구글인데 근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빨리 오르지 못하겠어요. 왜 빨리 오르지 못하죠? 왜 내려갔을까요? 뻔하지 뭐 아시겠지만 달러잖아요. 얘네들은 해외에서 오히려 수익을 많이 벌잖아요. 구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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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갑자기 침이 튀겠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튜브 하시는 분들 구글이랑 아드센스 계약 맺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뭐 환율이 올해 미국 기준으로는 우리 손해지.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테크주들은 달러 강세가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밀렸었는데 그럼 거꾸로 달러 강세 상승 각도가 조금씩 완화된다면 당연히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기차 쪽은 제가 왜 자꾸 배터리가 살아야 되냐면 테슬라의 AI 데이는 실제 테슬라 주가에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쵸? 그 휴머노이드 CF 로봇 나온다고 해서 뭐 그 갑자기 테슬라 주가 오르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이벤트란 말이에요. 테슬라의 어떤 큰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는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테슬라 기존 승용차들, 자동차들 모델 6 아니면 이제 내년에 출시 예정이라고 맨날 미뤄왔던 사이버 트럭 뭐 요런 거 이제 요런 게 이제 메인으로 끌고 가고 판매돼서 끌고 가면서 뭐 차후에 지금 사실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는 약간 별도 법인이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면 이제 뭐 그 뭐라고 이야기했지? 뭐 하이퍼루프라 그럽니까? 이렇게 빵 가는 거 있는데 고속 공간 이동하는 것처럼 뭐 그것도 하나의 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테슬라 이런 기업의 주가들은 또 어느 하반 경기를 보인다면 정신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나쁠 것 같지 않고 애플 이야기하다 조금 더 하는데 애플 관련주를 이제 투자하시면 참 잘하는 건데 오늘 또 애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올해까지는 14, 내년에는 아이폰 15, 15인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프로맥스라는 단어를 빼고 이런 썰입니다. 썰인데 이제 이런 명칭을 프로맥스가 ABC 1, 2, 3, 4 4개 기종 중에서 최고 고사양 모델이잖아요. 이제 울트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하고 카메라가 보통 우리가 후방 카메라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후방 카메라가 화소가 더 높은 거 삼성권 1억 화소까지 들어가죠. 애플 아이폰은 이번에 4,800만 화소까지 높였는데요. 이제 내년도 나오는 지금 애플 이야기는 지금 이것도 삼성폰인데 전면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셀카 찍을 때. 근데 애플은 지금 전면 카메라를 2개 정도 하겠다. 근데 사실 이런 것 자체가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시장의 좀 변동성 때문에 10월에 출시 예정인 메타의 이 XR키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낮아져 있습니다만은 애플 같은 경우는 거의 아이폰 15라든지 이런 걸 전념하고 내년 정도부터는 XR 기기에 대한 스마트 그 모델 자체를 좀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잠깐 이 애플 관련 기업들의 LG노텍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큰 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앞으로 예상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이폰 관련 회사들은 조금 계속 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또 하나가 오늘 시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그냥 움직였던 종목이니까 그냥 잠깐 보고 말게요. 우리가 뭐 오로라 이런 종목들이 있죠. 저출산 관련주가 장중에 잠깐 움직였었는데 그냥 혹시나 다음에 이런 일이 있거든 그냥 장중에 움직이면 냅다 팔고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뭐 저출산 그러면은 영유아 관련주들의 주가가 바닥 움직이거든요. 이제 이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형주 많이 물려있고 작은 종목들은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씩은 또 주식을 하다 보면 대형주나 본인이 끌고 가는 주식은 끌고 가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LG노텍 어쨌든 그래 뭐 내가 뭐 끌고 가는 건 하면서도 잘게 또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것저것 한번 체크를 해봐요. 꼭 매매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여기저기에다 키는 열고 있어야 돼요. 나와 격이 안 맞으면 안 하면 그거는 본인 성향이에요. 대신 키는 열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아무리 KB금융그냥 배당으로 들어가도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금리 오르는데 왜 금융주 빠져버리지? 이래버리면 그냥 거기에 어떤 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어떤 생각에서. 그래서 주식은 짬밥, 표현이 좀 그런가? 짬밥 괜찮죠? 예, 보통 이제 내가 구력이 얼마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구력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어떤 이벤트와 케이스를 겪어봤으니까.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핵심 포인트를 얼마나 잘 자기 것을 기억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금융주 지금 살 때 아닙니다. 배당은 무슨 지금. 오히려 배당
배당 하려고 그러다가 배당나게 손해나게 생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약간 가치주 성격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적당한 수준의 변동성일 때입니다. 근데 지금 적당한 수준의 변동성이 아니라 한국의 PER이 8배 초반으로 떨어졌고 퍼가 싸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에 대한 매력보다는 뭐 언제든지 튈 수 있는 성장주된 매력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관점이라서. 그래서 아까 오로라 하다 맞는데 뭐 제로투 세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파닥파닥 하면 대타 팔고 나오라 이게 좀 나을 것 같고 조금 오늘 시장에서 이런 파라다이스 이런 관련주들이 우리 대표적인 카지노 관련주죠. 예, 파라다이스 아니면 대표적인 우리나라는 3개 정도 회사가 상장돼 있어요. 갑자기 표현이 이래. 파라다이스하고 도박하지 마세요. GK라고 또 하나가 이제 강원랜드인데 강원랜드는 내수 쪽이니까 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외국 이야기 파라다이스인데 오늘은 또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중국이 우리 마카오 쪽으로 또 단체 관광객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당장 중국 시진핑 3년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풀어주는 건가? 갑자기 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종목들은 파라다이스 많이 움직였는데 가만히 한번 항상 일봉을 보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이게 월봉을 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카지노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사행 사업이면서 어떤 사이클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규제도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내외 관객 오지 못하면 많이 좀 떨어지는 거고. 그래 아까 혹시 그건 말씀 들어보셨어요? 일본이 무입가, 예. 파라다이스가 영종도에 있죠. 네, 영종도에 있습니다. 영종도, 그러니까 영종도가 인천공항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은 중국인들의 그 입국자 수도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일본인 관광객의 파라다이스 행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파라다이스의 실적 자체가 오히려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까지 변동성 큰 장세에서는 아유 이거 뭐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별도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이 파라다이스의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월봉이에요. 예, 그러면 15,000원 정도가 나름대로 답보가 되는 그림이거든요. 주봉에서도 보면 한 15,000원 정도. 그러면 얘가 만약에 내가 15,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정 부분 누군가 살 거예요. 이 정도 시세라면 그 누군가가 삽니다. 기관 아니면 외국인. 이런 연기금들 다 카지노 하는구만. 조크. 자,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일정 부분 이런 관련주 내수주 중에서도 조금씩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나왔던 이야기고 지금 아마 오늘 또 이 자율주행 관련 이슈는 사실 제가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큰 그림 약간 여전히 매매 영역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마 팅커웨어입니까? 아주 작은 주식인데 오늘 개별주 팅커웨어 장중에 거의 상한가 치지 않았나? 16% 정도 올랐었는데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은 사실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은 생각보다 작아요. 이건 팅커웨어인데 이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블랙박스 쪽이죠. 해를 너무 골렸구나.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부터 레벨 3를 조금 표준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대차도 그렇고 뭐 기타 뭐 상당히 공격적인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또 FSD 가격 자체를 기존 10만 대에서 16만 대 정도 테스트 버전을 높였죠. 근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도 아직 완전체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사고도 발생하고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테마들은 진짜 테마로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테마로만.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아예 로봇이랑 결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아까 하던 이야기 중에서 그러면 대표 제 입장에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한다면 그래도 8, 9월 초순 정도에 강했던 종목들이 코스피고 이게 코스닥인데 조금 강했다면 그냥 머릿속에는 우리 생각에 그거보다 강했던 게 뭐죠? 로봇이었잖아요. 그럼 저는 로봇 하면 첫 번째가 이제 로봇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들? 테슬라봇?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삼성 잼스? 삼성 잼스는 오래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협동 로봇이란 단어죠. 협동 로봇.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은 뉴스 보도를 보면 사람은 없어. 뭐 있어, 이게 기계가 막 툭툭툭 하면서 차를 만들어. 지금의 협동 로봇은 옆에 사람이 있어. 로봇도 있고. 그래서 협동이에요. 아마 조선 혹시 거제도 사시는 분?
낚시하지 마시고 그 고제도 내리막길 쭉 내려가면 대우조선 해양 있죠. 그 고제도 입구 들어가서 너무 자세히 아는 거 아니야? 삼성전공은 좀 안쪽에 있고 초입에 아마 DSME가 있지 않아요? 대우조선 해양. 이제 배 같은 경우는 도크에서 도크라는 게 이제 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 자체가 어쨌든 우릉덩이 거기서 이제 배를 건조하잖아요. 그럼 이제 크레인 같은 게 막 있을 거고 그럴 때 보통 보면 조선소에 실제적으로 용접 같은 거 눈 베리고 하잖아요. 그런 게 된 협동 로봇이 아니면 더 어렵다 생각하면 네 우리 휴게소에서 가끔 봤던 우리 커피 타주는 친구 근데 그런 해주인데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애들이 계속적으로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말씀드려요. 강한 게 강한 거예요. 원래 빠져버린 애들 있죠. 예를 들어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뭐 원익 PN이가 있다 칩시다. 원익 PN인데 물론 NS와의 합병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만 놓고 보면 원익 PN이는 이번엔 8월달 9월달 리튬 수산화 리튬 관련주에서 뭐 유일 에너토코라든지 또는 대보 마그네틱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 리튬 정제 관련 장비주가 움직일 때 종목이 아니잖아요. 충방전 쪽이니까. 이런 애들은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똑같은 그런 관점. 아니면 또 반대로 생각할 때 조금 약했던 섹터고 반도체 같은 거죠.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반도체 전공정하면 딱 생각나는 기업이 원익 IPS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지금 장이랑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 오히려 강했던 게 로봇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씀하지 마시겠습니다만 이 감속기적인 SPG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훨씬 탄력성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쉽게 안 죽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요 관점 보는 거 수산화 리튬 쪽으로 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리튬도 지금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빨리 되겠어요? 니켈 가격 같은 경우는 그냥 캐면 돼요. 제가 물론 캐서 약간의 뭐 가공은 하겠지만은 근데 니켈 같은 게 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는 게 리튬을 이렇게 강물을 캐가지고 하얀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제를 할 수가 없네. 니켈이야 당연히 남미가 많죠. 캐나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공급적인 요인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도 보니까 폭스바겐하고 유미코인가 다시 또 배터리 이렇게 공장한다고 하는데 니켈은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물론 성일하이텍이나 이런 종목들은 약간의 큰 변동성은 있긴 있을 건데 오늘도 보면 9% 금방 돌리죠. 금방 돌려요. 이 무거운 게 물론 수급이 가벼운 것도 있어요. 왜? 성일하이텍 공매도 안 되잖아요. 세비캠도 공매도가 안 돼. 공매도가 되려면 코스피 100,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가벼운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수산화 리튬 관련 어떤 섹터와 테마주들은 생각보다 조금 강하겠구나 그 생각, 로봇과 그런 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약간 요런 이슈가 있었죠. 제가 아침에 조금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대우조선 해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가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파셔야 돼. 지금이라도 예. 아 민영한다는데 예. 그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뭐 팔게 되면 판다는 말이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 이제 우리나라 혈세가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는 이제 재무구조정 개선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늘 왜 때렸을까? 뭐 잘 안 됐나? 저는 사실 그거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업황 자체가 앞으로도 좋아지냐에 대한 의문점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다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조선의 대장주는 현대미포조선이잖아요. 현대미포조선은 괜찮아요. 주가도 오늘도 바로 회복합니다. 그렇죠? 그럼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판다는 거는 전체 49% 정도 팔죠. 그리고 아마 앞으로 정부의 공적 자금 계속 투입이 될 겁니다. 하나가 1.5조라는 금액을 투입해서 그리고 하나가 공식적으로 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건 또 하나의 우선 협상 대상자 순이거든요. 현대중공업이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붕괴됐던 것은 현대중공업은 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 반독점에 걸렸던 거고 하나 같은 경우는 조선 업황이 아니니까 특별히 해외 쪽에서 견제가 들어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럼 하나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거시적 관점에서 내가 육해공 다 먹으려고 있는 돈 다 틀어가지고 1.5조라는 돈을 넣었을까요? 과연 대우조선 해양 저거 잠수함 하나 보려고? 네, 저는 그게 아니라 보고 시장에서 말하는 그 내필설이 거의 맞습니다. 카이 달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놓고 보면 한국항공우주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한다 봅니다.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했냐? 한국이 카이가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저는 그런 트리들을 되게 세게 보는데 9월 초순경에 한국항공우주의 최대 주주도 산업은행이죠. 그래서 민영화 아니고 정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이슈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카이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산이라는 거는 일단 어쨌든 특정 기업에 몰아주기도 좀 애매하고, 또 하나가 한국항공우주는 방산만 하는 게 아니죠. 우주항공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않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이미 하나그룹 자체가 실제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면서, 또 그리고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금도 끌고 들어가겠죠. 그렇게 될 땐 잠수함 쪽에서는 육해공이 다 되는 거고, 하나솔루션 뺀 거 딱 보면 분위기 딱 바로 나옵니다. 하나솔루션 해가지고 이쪽 같은 경우 미국 쪽 어차피 키우는 섹터니까 미래 먹거리니까 왜 방산만 끌고 가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태양광이라는 산업 자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계속 커져가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하나가 미국에다가 실제적으로 계속 태양광 관련 발전 설비를 증설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전 세계 폴리실리콘과 웨이퍼는 전부 다 중국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어차피 중국에 생산하는 건 미국에 못 들어가고 유럽에 못 들어갈 거니까 미국에 키우는데, 하나솔루션을 정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솔루션이 돈이 많이 들어가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만 만드는 게 아니라 또 해상 우용까지 뭐라고 할까, 운송까지 갖고 있으니까 운송 부분 해가지고 생산해서 유통까지 다 나르면 되니까 그런 그림 맞긴 맞는데, 주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건 너무 회사의 장밋빛 전마요. 주가 관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항공우주도 일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태조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은 주춤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한국항공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친구만 보지 말고 어쨌든 자주포 생각하면 LIG 넥슨의 주가가 빨리 회복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전 LIG 넥슨과 세 개를 좀 같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정도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또 실제적으로 1,000억이라는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방산에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 블락딜 이슈예요. 지분을 매각하는 이슈. 그렇죠? 그래서 오죽해서 오늘 시장에서 과연 HMM의 주가가 갑자기 움직이더라고요. 내가 과연 이걸 보고 있으면서 아니 이건 해양진흥공사 물량이죠. 그래 HMM 좋아. 주가 잘 가가지고 5월 달에 블록딜 이슈 나올 때 2015 5만 원 할 때 그때 이미 이제 매각 가능성이 나왔을 거거든요. 민영화. 근데 결과적으로 아니라고 했지만 주가는 긴 것처럼 됐잖아요. 물론 내려온 데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HMM 주가가 갑자기 반응을 하더라고. 야, 뭐 대우조선해양도 공적 자금 회수, 뭔 회수입니까? 12조 부호가 2조에 판게. 어쨌든 간에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HMM도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또 다른 거죠. HMM은 다른 데 넘기는 게 아니고 기존 자금 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요거는 현재 HMM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거기서 걸립니다. 어디 반독점 또 일종 갈린 게 어떤 특정 기업이 인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몰라요. 글쎄 어쨌든 저는 그냥 수급 부담으로 좀 세워드리는데, 해운업황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요게 되게 민감합니다. 예, 경기에 민감하고 최근에 이제 중국 쪽도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슈 정도로만. 그래서 현재 뭐 단언코 단어는 좀 그런가? 그냥 너무 높은 평단가를 갖고 계신다면, 최근에 약간 페노션 같은 쪽에서 반등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해상이나 물류 쪽은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건설보다도 조금 더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잠깐 제가 내피셜로 잠깐 호재가 나올 수도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미국이 8월달 물가 쇼크가 나온 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주거비였죠. 근데 제가 오늘 데이터로 봤더니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8월달 미국의 주택 임대료가 2020년 12월 이후로 0.1% 정도 내렸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어요. 물론 0.1%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였어요? 2020년 12월 이후 월간 데이터 기준으로 처음으로, 그러니까 주택 임대료야 상승세가 주춤한 거죠. 그러면 이제 좋게 보면 좋아. 그러면 이제 어차피 식료품, 에너지 다 내려갔으니까 됐고 하나만 내려가면 되잖아요. 모기지론, 주거비. 그럼 주거 비용이 조금 내려가려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맞긴 맞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의 모기지론이 6% 넘는데, 그리고 오히려 또 미국의 주택 소유자들이 오히려 이제 임대를 늘리는데
그래서 임대료가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걸?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주택 임대료의 상승세가 약간 멈칫했다. 물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9월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미국의 CPI에서 확인해야겠습니다만은 일단 미국 다음 달 미리 봅니다만은 9월날 발표, 매월 발표하니까 9월 발표하죠. 그때 한 번 더 이 주택의 주거 비용에 대한 비용 그 증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우리는 8%, 7%가 아니라 어차피 에너지하고 이런 건 다 식료품은 떨어졌으니까 이제 주거비에 대한 비용 퍼센테이지가 감소하면 좋다. 그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한국 기준으로 조금 좋은 이야기는 좋다는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데 우리나라가 다음 달 10월 12일 날 금리 결정하죠. 예, 아마 지금 2.5니까 거의 50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것 같아요. 3% 정도. 뭐 최근에 워낙 한국은행이 밑밥 까는 거 보게 되면 올릴 것 같은데 어쨌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한국은행에서 발견하는데 제가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1년 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예측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7월 달 이후부터 약간은 수치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물론 그게 변할 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7월 달은 내년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한 4.7% 정도 봤었고요. 자료에서는 8월 자료에서는 4.3으로 조금 내려왔고 지금 9월 달 전망한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절대치는 되게 높죠. 인플레이션이 4%라고? 네, 엄청 높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절대치는 모든 게 데이터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기울기 싸움이에요. 기울기 싸움. 예, 기울기 싸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하도 왜냐 장이 안 좋으니까 뭐든지 뭐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좀 장이 마감을 해서 또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조금 화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은 글쎄요. 미국이 오른다고 우리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내리면 같이 내리니까 일단은 이 나스닥 차트입니까? 예, 나스닥은 어쨌든 간에 최소한 다시 제가 딴 거 딱 기준점 하나 잡고 있습니다. 예, 어떤 포인트? 11,500포인트까지만 올려라. 일단 거기까지만 올라오면 그나마 조금 안심을 합니다. 내려가면요. 내려가면 몰라요. 예, 바닥 없어요. 지금 이게 나스닥의 그 월봉인데 한국은 지금 어디 있냐 하면 똑같이 제가 그어놨거든요. 한국에 지금 2,200포인트는 요 정도 수준에 있는 다 나스닥으로 치면 10,000포인트 정도 자리에 있어요. 10,000포인트. 지금부터 한 8% 빠지는 자리인데 뭐 미국이랑 우리랑 똑같이 비교할 필요는 없고 사실은 미국은 우리보다 강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낯선 게 한국은 여기 있는데 미국은 여기 있네요. 왜? 미국은 달러가 강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높은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려가게 되면 만약에 나스닥이 11,000포인트 가면 우리나라 뭐 이런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또 2,000 초반까지도 갈 수 있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일단 내려갈 때는 언제까지 내려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또 반등하는 힘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른다 내린다의 힘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을 지금 뭐 계속 보시는 관점에서는 오른다 내린다도 중요한데 변동성이 되게 중요해. 지금은 오늘도 그러잖아요. 막판에 아까 말한 대로 이 별거 아닌 15분의 차이에서 15분이 뭐야? 한 30분 됐나? 저는 이제 매일 실시간으로 장을 보고 한 번에 한눈에 한 300개, 500개 정도 종목을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눈이 찢어진 거야. 떠들지 마세요. 웃으시네. 이렇게 찢어졌는데 이 작은 변화에서도 종목들은 4%, 5% 그냥 움직이는. 물론 그거를 다 따라서 취할 수는 없겠죠. 예. 하지만 그런 어떤 또 변동성의 장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한 50분 동안 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긴 있는데 그 하나만 기억하고 주무시면 돼요. 달러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거. 그러니까 꺾이는 거 쓰면 달러의 변동성이 완화되면 어느 정도 시장은 조금 더 다시 급락에 따른 변동성 완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거 하나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는 다 이제 뭐 상관이 없어요. 자, 아까 막판에 나왔던 건 두 종목 정도에 대한 어떤 종목 접근법을 보겠는데 이 주식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할까요? 라는 내용인데 갑자기 녹십자 홀딩스라는 기업이 추천주 아닙니다. 관심 종목 아닙니다. 설마 제가 자, 이 회사는 아마 코로나 때 많이 올랐던 회사 아닌가요? 예, 주가를 보니까 맞네요. 그쵸? 그냥 딱 보면 알아. 뭐 여러분은 모르겠습니까? 2020년도에 올랐으니까. 녹십자 홀딩스니까 말 그대로 녹십자, 제약사 녹십자, 그린크로스, 녹십자의 지주회사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월봉입니다. 자, 그냥 가만히 볼게요. 뭐 오늘 16,000원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질문을 같이 이게 지금 어떤 힘입니까라고 묻습니다. 저는 너무 자문자문 다시 한번 던질 거예요. 녹십자 홀딩 쓰면 아들 봅시다. 뭐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이 문제가 있겠지. 그럼 아드님의 녹십자 아드님의 주가인데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코로나 프리미엄이었잖아요. 2020년 출력부터 올랐으면 이제 백신 어쩌고 뭐 했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주가가 밑에 있죠. 밑에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는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는 거죠. 회사는 잘 되겠죠. 원래 뭐 백신만 하던 회사는 아니니까. 녹십자 하면 생각하는 게 혈액 쪽에서 상당히 엄청난 또 R&D 연구 영역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녹십자 그러면 그냥 단테 뭐 긴 이야기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이미 길게 했구나. 이 회사가 그럼 아까 관점에서 똑같이 본다면 아까 시장 관점에서는 그래도 한 18,000원 정도에서 버티다가 빠진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원래 강했던 친구 아니죠. 그쵸? 원래 강했던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평단이 얼마하고 이런 친구들은 지금 주식을 파네 마네 손절하는 그거는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움직여야 돼요. 내가 저 종목 있는데 이 종목에서 내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스킬과 감각과 배팅 레벨이 되신 분한테는 사실은 언제든지 다른 종목이 보일 때 바로 줄여서 10분의 1토막 내서 줄이든 5분의 1토막 내서 줄이든 해서 편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사실 그게 안 되면 이거는 현재 수준에서는 최소한 원래 자기 자리에 중간 정도에 있는 17,000원 올 때까지는 가만히 내비둬야 돼요. 둬야 돼요. 최소한 주봉 기준으로는 조금 내가 사볼까 싶은 경우가 종가가 17,000원 이상 와야 되는 겁니다. 물론 200원이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는 있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뭐 평단가가 2만 원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할 때 추미할 수 있는 거 만약에 비중이 낮습니다. 내가 그냥 빠졌길래 조금 살아봤어. 많이 빠졌길래. 그런 분이라면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시장가로 파세요. 끝.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참, 물론 이제 저마다 사람이 다른데, 자, 두산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난 블락딜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락딜 규정상 향후 3개월에 동일 블락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뭐 생색을 내더라고요. 두산에서. 더 이상 블락딜이 없다고. 그거 어떻게 믿어? 원래 규정상 한번 하고 나면 3개월이나 6개월이 못해요. 어쨌든 간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많이 올랐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것은 이제 원전 이슈가 있을 거고. 근데 주가는 사실 지금 보게 되면, 그러면 딴 거 다 긴 이야기는 뺄게요. 어쨌든 이 회사는 이번 급락이 있기 전에 미리 빠졌던 종목입니다. 7, 8월 달에 이미, 물론 이제 데이터를 보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쵸. 이게 이제 주봉입니다. 이미 빠졌던 종목이죠. 뭐 급락 이슈가 있었던, 아니면 원전 이슈가 있었던, 아니면은 뭐 최근에 한전기술의 주가가 부진한 것처럼 원자력 전체에 대한 주가가 빠진 것처럼 다 빠져있던 종목이에요. 자, 빠져있던 종목이고, 어쨌든 출발점 자체는 두산의 블락딜 이슈였습니다만은 그 이후부터라도 사실 원전 쪽에서는 자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내가 이건 내 17,000~18,000원까지는 금방 올라와요. 17,000~18,000원까지는. 그럼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항상 주식을 내가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주식이 오를 것 같은 타이밍에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월봉에서는 안 보입니다. 뭐 어떻게 잡아 이거는? 왜? 얘도 똑같이 지금 월간 기준으로 20%면은 올해 접어서 가장 큰 하방의 힘이잖아요. 월봉 20% 빠진 거니까 매도의 세력이 가장 심합니다. 주봉에서는 그럼 최소한 저는 월량 5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주봉 5주선에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거나 올라올 기미가 보여야 되겠죠. 근데 지금 주가와 이렇게 거리가 높단 말이야. 한 2,000원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평단이 뭐 2만 원이든 19,000원이든 이런 관점에서는 자기가 자율적인 힘은 자력으로 최소한 16,000원, 500원 이상 17,000원대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가만히 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세요. 주가가 훅 빠졌고 나는 장이 오를 것 같아. 여기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주식은 평균 단차를 낮추지 마시고 내 레버리지를 높인다. 똑같은 말인데 평균 단가를 낮췄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 배팅 레버리지를 높인다 생각하세요. 제가 주식을 할 때 항상
내가 이게 평균 단가가 2만 원이든 뭐 그 이상 가격이든 간에 내가 주식을 타는 그 순간에는 누가 봐도 지나가는 친구한테 이거 차트 어때? 좋아. 그럴 때 사라는 거예요. 물론 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해요. 이 차트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거, 뭐 저점을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급이 조금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수급이 매수가 들어온다 이거면 개인만 사고 있는데 수입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관련 섹터군의 주가가 양호하다든지 원전 쪽이 아니면 최소한 그룹주의 주가가 두산 치면 이제 종목이 별로 없죠. 예, 그룹주의 주가들이 두산 피월세를 찾던데 물론 업종은 다릅니다만은 같은 그룹주의 주가가 움직인다든지 그런 거 뽑으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예. 약간 녹십자보다는 낫긴 한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저라면 안 삽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 안 산대. 예. 그럼 제 기준으로는 저는 네. 이게 왜 이런 말 하냐면 끝이 안 나네. 이제 또 실적 시즌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장이 변동성이 커지면 아무리 그래도 똑같습니다. 원래 강했던 종목이 강한 것도 있습니다. 같은 섹터나 종목 내에서 또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침체라는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나마 실적이 좋은 친구들은 덜 빠지거나 회복이 빨리 돼요.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주가 오르는 건 아니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그냥 뜬구름 잡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거나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섹터들 그런 섹터들까지도 주가가 빠지는 마당에 그런 상대성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찐 시황을 함께하고 되죠. 매일 시황을 보는데 사실 시황이라는 거는 매일 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쯤 변동성이 클 때는 항상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어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제목이야 거창하지만은 사실은 시장은 항상 그래도 내가 주식을 사고 안 사고 보유하고 팔고는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자산관리 리스크 해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항상 그래도 시장은 좋든 싫든 간에 움직이는 작은 변화와 어떤 그 등락에도 계속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포기하고 덮는다고 물론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덮어놓고 갔다. 근데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주식을 덮고 안 볼 때는 주식을 팔고 보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그 말씀을. 그리고 내가 정말 여기가 바닥이다 싶어가지고 주식을 사놓고 덮어놓을 때는 너무 가신하지 마세요. 항상 2타는 준비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또 수요일 정시는 좀 많이 올랐으면 더 좋겠네요. 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승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승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